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꼰대 공견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에 막대한 자본이 풀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각국이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기에 금리 인상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준의 미국 조기의 금리 인상 설이 나와 있고요. 세계 각국이 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한은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뉴스를 통해서 짧게 알아보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만약에 단행이 된다면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갖고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을 생각을 좀 해볼 거고요. 반대로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이 두 가지 설명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기로에서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게 되면은요, 미국 소비자 물가 계속 오른다. 연준은 금리 인상 앞당기나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미국이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그래요. 재정을 대폭적으로 시장에 풀어내는, 돈을 푸는 거죠. 지금 원래 3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1조 9천억 달러죠. 9천억 달러 정도의 돈을 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조 원 정도의 돈을 풀겠다라고 하고, 바로 또 3조 달러의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한 3,600조 원 정도의 돈을 추가적으로 또 풀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전망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걸로 전망되니까 연준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일시적인 입장이라고 유지를 하다가 16일 날부터 이제 16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정례 회의를 하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원래는 2024년 정도부터 금리를 상승하겠다고 하는 거를 2013년으로 당긴 거죠. 1년 정도를. 이렇게 당기게 되니까 이런 뉴스를 전달받은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의 도미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냐면, 가난한 나라들이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둘러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은 세계적인 경제에서 약간의 충격만으로도 경제가 파탄이나 붕괴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막기 전에 2023년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국에 있는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이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브라질과 러시아예요. 러시아와 브라질은 올해만 해도 3차례 금리를 상승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와 터키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이제 금리를 동결했다가 9월에 인상을 하거나, 터키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예요. 10%가 넘는 물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무려 19%까지 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죠. 우리나라도 한때 IMF 때라는 것을 겪었었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가 작아서 부도 사태까지, 국가 부도 사태까지 내몰린 사태까지 갔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입니다. 그리고 무역량으로만 따져도 세계 6위권에 있는 경제 대국으로, 세계에서는 경제 대국까지는 아니고 경제 강국까지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와 똑같이 대응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뭐 너무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자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른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또 가계 부채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한은은 금리 인상을 이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와 한은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연준은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는 어마어마한 3,6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풀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와 비슷하게 재정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는 확장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 진작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2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30조 원이 넘는 돈을, 반면에 이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정부와는 반대로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죠. 미국이 1년 땡겨서 하려고 하니까 한은은 오는 10월 달 정도의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도 우리나라도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는 인플레이션이 있죠. 이제 시장 물가, 장바구니 물가도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 올라간다는 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고, 오히려 실물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 정책적으로 하는 경우가 뭐 어떤 정책이냐, 방지하기 위해서 SOC를 대량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SOC는 기관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로, 철도, 대규모 건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 임금이 이제 많은 이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임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임금을 받은 분들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이 소비가 다시 기업의 수익으로 전달이 되면서 선순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정책으로 이렇게 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동반해서 가격 상승도 나타나지만 반드시 금리 정책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한 3가지 포인트에 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가격, 실물 자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 3개 정도 원인과 결과를 좀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 참조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계적인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고,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재정정책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서 이 재정정책은 굉장히 대량의 자금을 단기간에 강하게 시장에다가 주게 되면서 침체됐던 경기를 쑥 살리는, 한 번에 살리는 그런 강한 정책을 펴고 있고, 그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걸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연착륙을 하자. 또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산의 가격이 보통 올라가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이론과 논리가 시장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먼저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가게가 됐든 기업이 됐든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 연체가 되냐 안 되냐 여부를 보면은 금리 상승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적 타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연체율을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시장 참여자, 투자자들이 금리 상승으로 해서 부담이 증가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있는 제도인 전세 제도 때문에 어떤 갭 투자가 그 부동산 시장의 투자에 대세를 이루다 보니까 금리가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여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이 영끌을 하신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수입보다 이자가 큰 한계 가구가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 비중이 크면 클수록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알아볼 건데, 먼저 연체율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위에 것이 기업 부채고요, 아래 것이 이제 가계부채입니다. 그 가계부채에 대한 연체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해서 연체율이 낮아졌고, 2019년에는 0.3%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연체율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가계부채의 양은 증가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건 막을 수가 없고, 증가되는 속도를 정책적으로 간섭을 해서 속도를 좀 느리게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여러가지 대출 규제로서 느리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9년에 이렇게 낮아졌는데 2년 전 자료를 보니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20년 말, 그러니까 5개월 전을 6개월 전을 얘기하죠. 현재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0.34에서 전년 말 0.45보다 0.11 하락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0.34다. 가계 대출 같은 경우는 현재 0.2다. 작년에 0.26이었던 것이 0.06 하락을 해서 현재 0.2 수준을, 그러니까 2019년이 0.3이었으니까 그때보다 더 0.1% 낮은 0.2%가 2020년 말에 연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결과를 보게 되면, 현재 가계부채가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부실화되는 양은 굉장히 적고 시장에 충격을 주기에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체율을 보게 되면은 영끌을 통해서 한계 가구가 앞으로 얼마나 증가될 수 있는지 증가율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연체율이 그렇게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단기간에 큰 영향은 좀 주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는 큰데, 실질적으로 연체율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면은 더 두렵고 또 충격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단히 양호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두 번째로,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특별하게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이 최근에 좀 완화되기는 했지만, 현재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LTV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DTI도 있죠, DSR도 있죠. 3중 구조로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금리가 상승했을 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전세를 이용한 갭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없는데, 그러면은 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갭 투자가 되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앞서 얘기한 영끌과 한계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비중이 되느냐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상승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걸 상환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비중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비중을 어떻게 유추해 보거나 예상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하우스푸어라는 그 명칭이 생겼어요. 하우스푸어라는, 아시죠? 하우스푸어는 이제 한계 가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출이라든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들어오는 수입보다 커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하우스푸어로 전락을 하게 된 건데, 이 하우스푸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비중이 10%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90%의 양호한 90% 이상의 양호한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줌으로 인해서 한때 하우스푸어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두각이 됐었는데, 잠깐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관심에서 멀어졌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뉴스가 덮어버림으로 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최근 5, 6년 전의 사례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이번에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분들이 대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어서 이런 영끌, 하우스푸어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큰 타격은 그렇게 예상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의해서, 첫 번째 연체율, 두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특수한 제도, 전세, 그리고 영끌이나 또는 한계 가구의 비중을 예측을 해봤을 때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이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생각 외로는 지금 몰랐을 때의 두려운 것만큼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원가가 상승한다. 원가 상승이 기대된다. 기대되는 게 아니고 예상된다. 자, 원가 상승을 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집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철근 같은 경우가 연초에는 75만원 정도 했습니다. 톤당 1톤에. 근데 불과 5개월 만에 135만원으로 톤당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철근뿐만 아니라 시멘트, 레미콘, 그 다음에 콘크리트 파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30%, 60%, 70%씩 모두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3요소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부동산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오피스텔이 됐든. 근데 원자재가 이렇게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지속하고 있어요. 올해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게 60%, 재작년에도 한 45%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지속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가 자체가 올라가므로 자산 가격, 특히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IMF 때도 가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인건비가 지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이 8,000원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원대까지는 지속해서 상승할 걸로 봅니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가 같은 경우도 최근 3천만원 하던, 평당 3천만원 하던 가격대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다 4, 5천만 원대로 집가가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 인건비, 지가가 지속해서 상승을 하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이 부족해요. 이제 공급 부족이죠. 부족합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의 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공급 부족인데, 이 공급 부족을 지금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다, 정부와 서울시가 모두 다 지금 현재 공급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 그래서 1차에서 4차까지 46곳을 지정을 했고, 이 지정된 것만 6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사대책으로 내놨을 때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만 11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6만 가구 빼면은 5만 7천 가구를 추가적으로 더 선정하고 지정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으로 뭐 동의가 잘 나와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상황이지만, 어쨌든 정부는 지금 현재 공급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서울시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님이 선출이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고 6대 규제 풀고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고, 매년 25곳 이상의 새로운 재개발 구역을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 나가겠고, 또 그저께는 서울에 232곳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전부 다 재개발로 돌려서 민간개발로 활성화를 하겠다. 정부는 공공, 서울시는 민간개발에 주력을 해서 서울에 막대한 양의 물량들을 지속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동안에 부족한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걸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원가 상승과 현재 공급 부족, 주택 부족이라는 것들을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금리, 자산 가격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게 될 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선택의 기로. 어떤 선택이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돼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그게 두려워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거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쪽에다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 생각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세 가지 포인트, 자산 가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의 중요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